그러면 과연 도대체 언제부터 이 배달 음식, 배달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최초의 배달 음식은요, 사실 짜장면, 치킨 같은 게 조선시대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음식 중에 배달 음식으로 최초는, 말하자면 조선시대 마켓컬리, 새벽 배송다고 보시면 돼요. 밤새 술 퍼먹고 논 양반들한테 배달을 한 거죠. 여러분, 이벤트 보면 이번에 배달비 공짜, 배달비 무료라고 하지만 그 배달비는 어떤 형태로든 음식값에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띵동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이게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오면은 약간 오싹하지만 반드시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엄청 기대감이 듭니다. 보통 배달 음식을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택배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배달 음식은 시키면은 또 바로 한 30분,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30분 내에 오니까 이 엄청 기다리게 되는 띵동 소리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배달을 못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킨, 짜장면, 뭐 피자 이런 걸 넘어가지고 커피라든가 설렁탕, 정말 별의별 거, 부대찌개까지 전부 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던 이 시간, 사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인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첫 배달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전 좀 옛날 사람이니까 짜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옛날에 짜장면은 함부로 먹던 음식이 아니라 되게 무슨 기념일, 이삿날, 뭐 굉장히 그런 날에 먹던 음식이긴 했는데, 그러고 보면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설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언제부터 이 배달 음식, 배달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언제 어떻게 배달이 시작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따져서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놀랍게도 최초의 배달 음식은요, 사실 짜장면, 치킨 같은 게 조선시대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음식 중에 배달 음식으로 최초는 냉면입니다. 이 냉면이요,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이 쓴 이재난구에, 심지어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768년이거든요. 이때 이미 냉면 배달이 나와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일행들과 같이 냉면을 시켜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냉면을 생각하면 그런데, 예전의 냉면은요 겨울철 음식이었어요. 그 냉면은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여름에 오면 따뜻하니까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고, 겨울에 동치미 국물에 메밀국수를 넣어가지고 말아 먹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음 공장이 생기면서 냉면이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 별미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원래는 겨울밤을 맛있게 밝혀주던 그런 음식이 냉면이었고요. 또 예전에는 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냉면이 조립식 음식이잖아요. 육수 따로, 그러니까 국물 따로, 그다음에 면 따로, 고명 따로. 지금도 그렇게 따로따로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립해서 말아먹는 음식인데, 예전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배달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음식이 아니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예전부터 냉면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배달한 음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 냉면은요, 우리가 기록을 찾아보면은 딱 있는 거고요. 조선시대 배달 음식의 대표 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음식은 효종갱이라는 음식이에요. 효종갱이라는 말 자체가 새벽에 끓여 먹는 그런 해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한산성 쪽에서 밤새 끓여가지고 항아리를 한양으로 보내면 거기 서울 양반가에서 그걸 배달시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밤새 끓여요. 끓이다가 그리고 항아리에 뜨거운 국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솜으로 감싸요. 그러니까 보냉, 요즘에 보냉팩처럼 솜으로 감싸가지고 지게꾼이 그거를 지고서 새벽 시간에 맞춰서 한양으로 배달을 오는 거죠. 그리고 새벽종이 울릴 무렵에 양반가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효종갱,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마켓컬리, 새벽 배송다고 보시면 돼요. 밤새 술 퍼먹고 논 양반들한테 배달을 한 거죠. 이른바 한량문화의 산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을 잡은 거예요. 오늘 밤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밤새고 먹자, 죽자, 죽어, 이런 식으로 아예 해장국까지 다 맞춤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밤새 퍼마시고요. 말하자면 이 효종갱이라는 게 그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전복 갈비 해장국이에요. 전복 들어가고 갈비 들어가고, 근데 보양식이죠. 그 안에 정말 좋은 재료를 다 때려박아서 푹 고아가지고 만든 국인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한양까지 오니까 배달비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아무리 이게 고관대자 양반집 자식, 세도 명문가의 자식들이 막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통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의 통금이 10시부터 4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퍼 마시고요. 딱 통행 금지가 풀리자마자 그래서 밤새 성안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렸다가 4시가 되면 딱 그 성문이 열리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바로 배달하니까 뭐 한 4시 반 정도에는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밤새 출발하는 이 지객꾼들의 노고 뭐 그런 시간에 또 양반 자제들은 엄청 퍼 마시다가 딱 시간 맞춰서 그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처럼 그냥 밤새 술 먹고 논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달 문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막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주막이 그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막이 조선 전기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생긴 건데 왜냐하면 주막 대상이 누구 같아요? 그럼 맨날 드라마 보니까 무슨 무사 막 이런 사람들이 주막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막의 주 고객은 오부상들,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야지 주막이 생기는 건데 그 상업이 발달한 게 조선 후기 가서야 그 상공업 해가지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막은 조선 전기에 많지 않았어요. 조선 후기에도 말하자면 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다가 들르는 곳 여기서 주막 같은 데서도 배달하면 그 마을에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막이 음식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주막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먹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달하는 거 보셨어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달 같은 것들이 주막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주막에서 파는 음식이요. 그냥 사람들이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에 밥 말아 먹고 훅 지나가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배달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이윤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만 해도 많으니까 오는 손님들, 현장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주막이었던 거죠. 배달을 하려면 크게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전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음식 자체도 있어야 되고 이동수단도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가 그 3가지가 다 갖춰진 때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표종객만 해도 뭐 지게 지구도 사람이 이렇게 날랐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일단 전화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대 경성에서 정말 많은 배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여름 점심시간에는 관청과 회사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달한 음식이 크게 2가지인데 여름에는 냉면, 역시 냉면이 계속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된 어떤 베스트셀러 배달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설렁탕입니다. 설농탕이라고도 하고 설렁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 도시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회사원, 직장인, 가정에서 많이 시켜 먹기도 했고요. 여러분 저기 그거 기억나시죠?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보면 음식을 사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와이프한테 갔더니 죽어 있었다라는 그런 잠깐 이거 스폰가? 근데 아직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안 보신 분은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스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유난히 인력거 그 손님이 많아서 운수가 좋다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그날 와이프가 죽은 날이죠.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라는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인데 거기서 그 와이프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간 음식이 설렁탕이에요. 그래서 설렁탕은 말하자면 도시 노동자 보통의 일반 백성 일반 대중들의 어떤 소울푸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겨울에는 많이 배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가 자전거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때는 목판에 그릇을 얹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서커스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익숙해지면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있잖아요. 16년 동안 이것만 해오신 이런 분들이 배달을 하면 여기에 목판에 수많은 그릇을 쫙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게 진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전화 있었죠. 음식 있었죠. 그리고 운송수단까지 있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는 배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집 배달은 일제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청요리라고 해서 청나라 요리죠. 청요리 중국 음식이 있었고 그때 배달 기록도 있었습니다. 1936년에 동아일보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중국 요리 배달부가 우동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또 인천 차이나타운에 보면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공장 등으로 배달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짜장면집 중국집이 하나하나 다 박혀 있어가지고 뭐 가정마다 배달하고 그런 문화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도시, 공장 이런 식으로 상업지구 중심의 배달 정도 이렇게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철가방이라는 것도 없었죠. 1960년대 들어서 철가방이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목가방, 그 나무로 만든 배달 가방을 썼는데 일단 무거워요. 그리고 나무에 뭐 국물이라도 흘리면 그대로 스며들고 해서 이게 냄새도 나고 위생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했다가 철가방이 나타난 거죠. 철가방은 상대적으로 가볍기도 하고 일단 닦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릇을 이렇게 층층이 담기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집 배달에는 아주 혁명적인 도구가 탄생한 거예요. 어떤 금속으로 된 배달하는 통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본에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 동남아시아권 그런 데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가방 모양과는 좀 다르죠. 이 철가방은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누가 시작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무슨 에디슨처럼 이 정부는 에디슨 하는 식으로 탁 누가 발명했다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국 도시의 중국집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단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피처링을 동네 철공소가 한 거죠. 지금보단 동네 철공소가 많았어요. 함석판 뭐 이런 거 해주는 그 동네 철공소랑 같이 만들어낸 집단지성, 집단 발명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요 어떤 게 확 달라졌을 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사회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쪽에서는 1960년 70년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면서 도시가 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때라 또 하나는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서울은 한정적이니까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공급하는 방법이 아파트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80년대 90년대 대단지 아파트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서울의 문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파트 대단지 문화와 같이 가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중국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집은 배달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배달이 뭐 시골에서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한 10km, 20km를 거기다 짜장면 하나 배달하고 여기다가 왔다가 다시 가가지고 5km 떨어진 곳에 짬뽕 하나 배달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상가에 짜장면집이 있으면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몇 동 몇 호 바로바로 가니까 너무 가깝게 있고 찾기도 쉽고 빠르게 배달할 수 있었죠.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중국집이 늘어난 거예요. 그 전화 한 통으로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까지 전부 다 시켜먹는 문화가 그래서 빨라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 거죠. 가정에서 입장에서는 시켰는데 30분이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하면은 철가방을 든 중국집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짜장면이요 이사하는 날 먹는 음식 그리고 졸업식 날, 어린이날 이럴 때 먹는 음식으로 굳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시켜 먹는 음식이라 짜장면이 그냥 중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식 도시 생활의 상징이 되었다.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앱의 출발은 2010년이에요. 근데 2010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때 어떤 기업에 있었는데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소셜 커머스 업체에 가게 된 거예요. 무슨 기획실장 이런 걸로. 그때가 말하자면 쿠팡, 티몬, 위메프 같은 소셜 커머스가 처음 생겼던 때가 2010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무렵에 배달앱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달통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요기요도 있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2010년 6월에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죠. 지금처럼 여기서 주문 결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동네 전단지를 스마트폰 안에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먹을 거 뭐 있나 하면서 딱 보면서 여기 하고 전화는 따로 해가지고 시키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동네에 음식점 전단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보여줄게 라는 그런 개념이 그때는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아는 배달앱이 된 거죠. 배달앱은요 배달앱을 기능이 아닌 문화로 만든 거예요. 그 전에 배달통이라는 게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요기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배달통은 사라졌고 요기요는 굉장히 좀 비중이 낮은 그런 배달앱이 돼버렸는데 그게 재민이 이게 주문이나 그런 걸 넘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말투라든가 심지어 글씨체, 광고 뭐 이런 것들 이벤트 이런 것까지 하나의 생활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름부터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한국인은 배달의 민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배달의 민족이 지금은 원래 그 김봉진 이장이 처음에 창업을 했다가 지금은 독일 업체로 넘어가서 독일 기업이거든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그런 그 기업인데 그러니까 더 웃긴 거죠. 그럼 배달의 민족? 한국인은 배달의 민족이야 강조하는데 사실 기업은 독일 기업이다. 뭐 이런 거니까 물론 거기서도 이제 또 다른 데를 찾고 있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랑 연락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앞으로 두고 볼 사항이고요. 어디로 갈지는. 근데 어쨌든 배달의 민족은요.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한국 기업이었고 한국 스타트업이었으니까 그런 한국인은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말 농담 같지만 기억하기 쉬운 이름. 그리고 재미진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광고 문구도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네가
잘라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게 나를 위안이 되는 치킨을 어차피 시키는 건데 그래 포토샵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재미도 주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참신했었죠. 창업자가 김봉진 이장인데 김봉진 이장이 원래 웹디자이너 출신이에요. NHN 이런 데 웹디자이너를 하다가 그리고 창업을 한 건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경영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김봉진 이장 많이 아시죠? 그 머리가 없으신 그 머리가 이른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디자이너 시절에 디자인을 해가잖아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면 저게 뭐야 다시 이런 식으로 리젝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 디자인 때문에 PT를 하게 되는데 자꾸 거기선 까여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 갔대요. 진짜 열받아서. 그리고 딱 PT를 하니까 뭔가 아우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 막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 되게 그럴듯한데 있어 보이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민 다음에 PT를 하고 그랬을 때 이게 통과가 많이 되고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머리를 밀고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디자이너 출신의 이런 의장이 있어서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문화라는 측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대표 주제가 된 거죠. 배달앱은요 집밥, 외식, 그리고 배달 이 세 가지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원래 식사가 대략 세 가지로 집에서 해먹는 거, 그렇죠? 집밥,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외식, 그리고 배달해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 배달은 그래서 좀 특별한 날 그렇게 해먹는 그런 거였는데 배달앱 이후로 이 구분이 흐려졌죠. 집에 있으면서 외식 메뉴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또 배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죠? 치킨, 짜장면, 피자 요 세 가지 정도? 그 뭐 좀 더 해봤자 약간이고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배달 자체가 뭐 부대찌개에서부터 카페까지 그러니까 커피까지 야 나 이거 그 달고나 커피 먹고 싶어 그리고 마카롱도 먹어야겠다 라고 했을 때도 다 배달이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배달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흐려진 거죠. 집에 있으면서도 외식 메뉴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있어도 식당 음식을 고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식 먹는 문화 자체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음식점을 낼 때 중요한 건 어디에 위치하냐 목이 굉장히 중요했고 간판, 단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일반적인 손님을 상대하지 않고 배달만 하는 그런 음식점도 생겼잖아요. 그런 데들은 뒤에 구석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라이더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목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외반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리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식당 운영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식생활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음식점을 하는 그 기술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배달 문화죠. 많죠. 일단 음식값이 비싸졌어요. 여러분 이벤트 보면 이번에 배달비 공짜, 배달비 무료라고 하지만 그 배달비는 어떤 형태로든 음식값에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전가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음식값, 배달비, 수수료까지 전부 다 붙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결국 비싸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뭐 하나 먹을 때 하나만 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만 시키면은 문제가 뭐냐면 최소 배달비가 안 돼요. 정말 그 집의 대표 메뉴가 12,5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최소 배달비가 13,000원, 500원 모자라게 딱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시키게 되고 그것도 사실은 음식값이 비싸진 효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엄청 늘었죠. 전부 다 플라스틱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뚜껑, 비닐봉지, 소스통, 수저, 빨대 뭐 등등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배달 음식 한 개 메뉴당 평균 18.3개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와, 두세 개가 아니라 18.3개, 10개가 넘죠. 그러니까 일회용품 쓰레기라는 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극적이고 고칼로리 음식을 좀 쉽게 섭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메뉴는 대체로 좀 빠르고 그리고 만들기 쉽고 강한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칼로리가 되고 또 이제 눈에 보이기 좋게 하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그 매보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가게 자체로 보자면 가게에서의 단점은 음식 맛이나 친절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리뷰를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음식에 대한 본질은 조금 또 약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타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달앱 시장은 앞으로는 일단 배달앱 자체로 보자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소수강자. 왜냐하면 많이 있는 쪽에서 결국 이벤트도 많고 할인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거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의 현실이죠. 결국에는 좀 모이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무료 배달이라는 그 이벤트로 사람들을 모으게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무료 배달은 계속
가격되진 않아요. 무료 배달이라고 속이고 진짜 무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배달앱은 음식에서 앞으로는 장복이라든가 편의점 들러주기, 생필품 이런 것들로 확장되게 됩니다. 어차피 배달 오는 거니까. 그리고 AI의 영향력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런데 배달앱을 막 킨 다음에 뭘 먹을까? 배고파 죽겠네. 뭘 먹을까 하다가 40분 지나가거든요. 40분 동안 더 배고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많기도 하면서 먹을 게 없기도 해요.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럴 때 AI가 너 평소에 이런 거 먹었어. 그 비 올 때는 너가 이런 거 먹었어. 라든가 네 입맛을 보니까 이런 거 좋아. 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간편한 거죠. 그러니까 아유 얘가 해준 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추천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앱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 맛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그 각자 이제 요리하는 그 음식점에서 하는 거지만 배달앱 자체로 보자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요. 월드컵 경기 때는 어디서 어떤 음식이 더 주문이 많아졌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음식점이 정보를 주는 거죠. 더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상생을 하자면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 상생이 되겠지만 그 데이터를 또 독점하면 플랫폼의 독점 지배력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음식점과 공유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배달앱이 굉장히 그냥 독점적인 나쁜 플랫폼으로 흘러가느냐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